엄마, 지금 당장 내 몫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야. 가족 대접도 안 해주면서 내가 왜 여길 와야 하죠? 승연아,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내가 가족을 돈으로 판단한다면 이제 더 이상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필요 없겠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신뢰,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가족의 사랑.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이금순이라고 합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마음속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인천은 제가 시집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곳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저의 삶 그 자체가 되었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항구 도시에서 낮에는 바쁜 일상이, 밤에는 잔잔한 바람 소리가 제 곁을 지켜줍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곳인데 집집마다 각기 다른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길모퉁이에는 작은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파는 따끈한 어묵이나 김밥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해요. 제 삶을 이야기하자면 시작은 아주 소박했어요.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사람이라 믿음이 갔죠. 그 당시 한국은 결혼과 동시에 여자가 새로운 가족, 즉 시댁에 완전히 속하게 되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첫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집안 살림부터 마당 청소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 집 며느리로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일산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느껴졌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도 집안일을 도우려 했고 시어머니와도 큰 갈등은 없었어요. 하지만 첫 아이를 낳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나거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손가락도 작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울음소리마저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웃으셨지만 이내 한숨을 쉬지더라고요. 다음엔 아들이어야지. 그래야 집안이 든든해질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나 말투에서 아쉬움과 실망이 묻어나왔어요. 제가 인천에 처음 왔을 때는 참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손잡고 이 길 저 길을 걸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어요. 시댁에서의 암묵적인 압박, 사회의 기대, 그리고 내면의 부연감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절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옆집에 살던 김 여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셨는데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시장에 같이 가거나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마다 며느리 생활이 쉽지 않지? 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때론 눈물도 나고 때론 속이 후련해지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마도 그 시절에 겪었던 고민들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아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제 세대에겐 그게 큰 도전이 있거든요. 제가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위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가 결혼하던 해는 1985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참 꿈이 많았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서부터 제 삶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반엔 시어머니가 저를 꽤 잘 대해주셨어요. 우리 금순이는 참 야무지다 며 칭찬도 해주시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아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결혼했으니 빨리 손주를 봐야지. 특히 아들이 있어야 가문이 이어진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엔 그게 저를 향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작고 붉은 손발을 보면서 내가 엄마가 됐구나 하는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데 경실에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실망하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제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병원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은 딸이지 뭘 축하할 일이야. 다음엔 꼭 아들을 낳아야 해. 그 후로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절에 시댁에 갈 때마다 어깨가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은근히 저를 무시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다들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저기 옆집 며느리는 둘째 아들까지 낳았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이번엔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초음파를 볼 때도 심장이 두근두근했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쩐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이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댁의 반응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아이를 낳은 후 시어머니는 더 차가워지셨어요. 병문안을 오셨지만 손주를 보면서도 웃지 않으시고 그냥 이번엔 딸이네 한마디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시댁에서 저는 점점 둘째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며느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되었지만 저는 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어른들 심부름을 해야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 집에 아들을 낳을 며느리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가문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남편도 그저 한숨만 쉬며 어머니가 워낙 보수적인 시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우리 집은 참 복이 없는 집이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하나도 아들을 못 낳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시댁에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저의 존재는 오직 아들 낳는 도구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말을 하면 불평한다고 여겼고 친정에 이야기하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제 마음속에 모든 걸 담아두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야 했어요. 제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1993년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두 딸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또 딸이면 어쩌려고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기대와 압박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임신 6개월 즈음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와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야 내가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하자 남편도 기뻐하면서 어머니께 바로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평소엔 잘하지 않으시던 전화를 직접 걸어오셨죠. 금순아, 이번엔 아들이라며? 잘 됐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 드디어 빛이 드는구나.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임신했을 때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시고 보양식을 챙겨주시기까지 하셨어요. 몸조리 잘해야 건강한 아들을 낳는다 며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어리둥절하기도 했어요. 그전까지는 시댁에서 제 존재가 없는 듯 여겨졌는데 이제는 저를 우리 집안을 빛낼 며느리로 대하시더라고요. 1994년 봄 아들 승현이가 태어났을 때 경실은 정말 북적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미리 소식을 알리셨고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셨죠. 시어머니는 손자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에도 이제 대가 끊기지 않을 사람이 생겼구나. 금순아,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 저가 아니라 제가 낳은 아들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제 삶은 정말 달라졌어요. 시댁에서의 모든 대우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명절마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와 설거지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저를 쉬게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승현이를 안고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권씨 집안의 희망이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딘가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그동안 며느리로서 해온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두 딸을 키우며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던 일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오직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만 제가 인정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시댁에서의 모든 일이 조금씩 편해지긴 했어요. 명절에 가도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고 심지어 이웃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자랑하시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았지만 결국 해냈다고요. 하지만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의 칭찬과 따뜻한 태도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낳은 아들을 향한 것이었거든요.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승현이를 안고 친척들에게 자랑을 하시던 중 큰딸 혜진이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오빠만 좋아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시댁의 그런 차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혜진이에게 할머니가 오빠를 조금 더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것뿐이야. 넌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딸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이미 섭섭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내 삶은 이제 좀 더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두 딸과 아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고 싶은 제 진심은 시댁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승현이를 낳고 난 후 제 삶은 겉보기에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더 이상 부족한 며느리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칭찬과 배려를 해주셨어요. 명절에 가도 더 이상 제가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일은 없었고 시어머니는 이젠 금순이 좀 쉬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승연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해왔던 모든 노력은 오직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로 인해 인정받게 된 거니까요. 저는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혜진이와 수진이는 저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들이었고, 승연이는 막내로서 늘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새 아이를 똑같이 대하려고 해도 시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연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는 아이들 간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셨어요. 예를 들어 승연이 돌잔치 때는 큰 식당을 빌려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셨지만 혜진이나 수진이 때는 그저 집에서 간소하게 지나갔었거든요. 승연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자랑을 하셨죠. 우리 집안의 자랑, 승연이가 벌써 걸어요. 정말 똑똑하고 씩씩하다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갈등이 일었어요. 혜진이나 수진이가 처음 걸었을 때는 아무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런 차별은 더 명확해졌어요. 승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시어머니는 일부러 한복까지 차려입으시고 학교에 따라다셔서 손자 입학식을 지켜보셨지만 혜진이나 수진이 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이런 분위기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은 수진이가 조용히 제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할머니는 오빠한테만 선물을 많이 사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는 아직 어리지만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진아, 할머니는 오빠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에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딸이야. 엄마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가 느꼈을 상처를 생각하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며 자라지 않을까, 혹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함께 지지하고 사랑하며 자라길 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 소중한데 시댁에서는 승연이에게만 너무 많은 기대와 관심을 주는 것 같아. 이러다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어머니 세대에겐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셔서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엄마로서 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다가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 밤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다퉜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면의 갈등은 결국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려. 시댁의 기대와 태도는 제가 바꿀 수 없지만 제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지지는 끝이 없다는 거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아이 모두가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막내 승연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불거지기 시작했죠. 2020년 초 승연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여자친구는 승연이와 나이가 비슷한 직장인으로 밝고 성격도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제 막내도 제 짝을 찾았구나 라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승연이가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아직 저희 부부는 은퇴 후를 위해서 아껴가며 살고 있었고 남아있는 재산은 새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차분히 얘기했죠. 승연아, 엄마 아빠가 당연히 너를 도와주고 싶지. 하지만 그 돈은 너뿐만 아니라 혜진이랑 수진이 몫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준비해 볼게. 그렇게 말했지만 승연이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혜진 누나는 집 살 때 이미 부모님이 도와주셔서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미리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사실 혜진이가 몇 년 전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가 조금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땐 결혼 후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으로 흔들리던 시기였고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줘야겠다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승연이에게는 불공평한 처사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도 승연이는 자주 비슷한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만 불편한 마음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자식들에게도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는 승연이의 이런 태도에 불만을 느꼈고 가족 모임에서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승연아, 부모님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모두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먼저 다 가져가겠다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승연이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듯 대답했어요. 누나는 이미 도움받았잖아. 그땐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내가 필요한 걸 말하면 문제야? 그날 모임은 결국 싸움으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갈등을 겪는 걸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이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할 수는 없잖아. 시간을 두고 풀리길 기다리자. 하지만 저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승연이가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승연이를 따로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승연아, 엄마 아빠가 너를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가족 모두가 소중하고 너희 셋 다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승연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싶어.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여자 친구 쪽에서도 기대가 크고 나도 부담이 돼서 그래요. 승연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막내까지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이제 모든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으나 저희 부부도 조금은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승연이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승연이는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었고 예비 며느리 쪽에서 모든 걸 주도하다 보니 저와 남편은 마치 구경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직접 초대장을 디자인하고 손수 인쇄해서 친척들에게 보내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그 당시에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승연이는 종종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문 목적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부모님 안부를 묻거나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의 주제가 늘 돈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났어요. 처음에는 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아빠, 저희도 이제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조금이라도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최대한 승연이를 이해하려 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겪는 주거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승연이가 지금 정말 힘든가 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긴 해야겠지. 하지만 혜진이랑 수진이도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니까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그 후로 승연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승연이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는 날카로워졌고 어느 날은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왜 항상 혜진 누나랑 수진 누나만 챙기세요? 저는 왜 매번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 건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승연이가 그렇게 늦게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는 늘 새아이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승연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작년 겨울 승연이가 집에 와서 한 말은 저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만약 엄마, 아빠가 지금 제 몫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제가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어요.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왜 와야 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마치 제가 모든 걸 잘못한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키운 아들이 왜 이렇게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승연이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이해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라니 이건 저희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승연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 승연이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승연아, 엄마는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이해해. 하지만 우리 다 바로 너에게 줄 수 없는 이유는 너만이 아니라 혜진이랑 수진이도 똑같이 챙겨야 하기 때문이야.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어. 승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너무 급해요. 여자 친구 쪽에서도 기대가 크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샀다고 하니까 더 압박이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승연이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두 아이들에게 불공평한 선택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했어요. 승연아, 내가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2022년 여름, 승연이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어요.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세 아이 모두 저희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놓고 우리의 결정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용히 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 승연이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데 왜 누나들이랑 똑같이 받아야 하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혜진이와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침착하게 승연이에게 설명하려 했죠. 승연아,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야. 그리고 요즘 시대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승연이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공평하게요? 엄마, 아빠. 공평하려면 현실도 좀 생각해야죠. 누나들은 결혼해서 각자 남편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승연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재산을 더 요구하는 모습에서 제가 알던 사랑스럽고 착한 막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승연이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로 저희를 계속 압박했어요. 엄마, 아빠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법적으로 알아보면 부모 재산에서 제가 받을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라는 단어가 저를 송곳처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노력을 쏟았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받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과 저는 승연이를 다시 집으로 불렀어요. 이번엔 혜진이와 수진이는 부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걸 막고 싶었거든요. 승연이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승연아, 엄마는 내가 우리 집안의 막내로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알고 있겠지? 우리가 너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도 내 누나들도 모두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승연이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엄마, 제가 누나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누나들이 올 일도 없을 텐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승연이가 말하는 현실도 이해는 되지만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려는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 간의 화합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때문이 있거든요. 승연아, 우리가 너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싶고 나중에도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야. 하지만 승연이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승연이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자식을 탓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승연이도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나온 거겠지. 우리도 부모로서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들에게 공평함을 지키려 했던 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2023년 봄, 승연이가 또다시 집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흐린 날이었어요. 저는 마당에 작은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승연이가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은 진짜 결정을 들어야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엄마가 지금 내 몫을 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 더 볼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승연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침착하려 노력하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승연아, 엄마가 계속 말했잖아. 내 몫은 당연히 너에게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승연이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공평이요? 엄마가 누나들만 챙기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공평하다고요? 그럼 누가 엄마를 모실 건데요? 누나들이요?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승연이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를 설득하려고 얼마나 많은 담을 지새웠는지 생각나며 울컥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승연아, 만약 내가 돈만 보고 가족을 대한다면 이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원하는 돈은 내가 노력해서 벌어라. 엄마는 내가 이해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제 말을 들은 승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걸까? 승연이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때야. 아이들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 그날 이후 저는 제 결정을 확고히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가 남길 재산의 일부를 우리 노후를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새 아이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승연이에게도 분명히 알리기로 했어요. 몇 주 뒤 승연이가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늦은 밤이었고 그날은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지나가다 실수로 두드린 건가 했는데 곧 문이 세게 두드러지고 승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문 열어. 지금 당장 문 안 열면 큰일 날 줄 알아.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문이 계속해서 흔들리자 저는 결국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승연이는 거칠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말투는 매우 공격적이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재산 정리해서 내 몫을 주세요. 아니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채며 소리쳤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한때 그렇게 사랑스럽던 제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승연아, 이러지 말아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다행히 혜진이가 전화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몇 분 후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승연이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승연이가 이렇게 변한 걸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돈 때문에 가족을 위협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 이제는 승연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시간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 하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늘 꿈이 많고 뭔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 가서도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회사에 다니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 언젠가 나만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런 지연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카페를 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걱정이 앞섰어요. 2022년 여름, 지연이는 우리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주신 재산까지 합하면 카페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늑하고 작은 카페를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단호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에요. 이번엔 꼭 해보고 싶어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결국 남편과 저는 지연이를 응원하기로 했어요. 2023년 봄, 지연이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 이름은 별표, 작은 숲, 별표이라고 지었는데 바쁜 도시 속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지연이의 생각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개업날, 저와 남편은 물론 혜진이의 친구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지연이는 손님들에게 직접 구운 쿠키와 커피를 내며 환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쉽지 않았어요. 카페를 알리는데 시간이 걸렸고 지연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가끔 제가 전화를 하면 피곤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끈기와 열정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1년이 지난 2024년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이의 카페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인근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늑하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지연이가 직접 디자인한 메뉴판과 벽화,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독특한 음료 메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는 지연이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지연이를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엄마, 저쪽 창가 자리로 가세요. 엄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자리예요. 지연이는 제가 앉을 자리를 따뜻하게 꾸며놓고 직접 만든 스페셜 커피를 나왔어요. 커피를 내밀며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제가 새로 만든 메뉴인데 엄마가 첫 번째 손님이에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 순간 저는 지연이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지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으로 뿌듯했어요.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지연이는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바쁘더라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밝은 모습을 보여줘요. 지연이의 성공은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게 꿈을 꾸는 용기와 그것을 실현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어요. 민희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항상 주변을 배려하며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이 참 예뻤지. 지연이가 활발하고 늘 새로운 도전을 꿈꿨다면 민희는 안정과 가정을 중요시하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추구했어요. 민희는 대학 졸업 후 결혼해 남편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2023년 초 민희는 저희 부부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결정한 후 본인의 몫을 어떻게 사용할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집이 너무 오래돼서 고칠 곳이 많아요. 아이들 방도 하나밖에 없고 마당도 정리가 필요해요. 이번에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집을 좀 고쳐볼까 해요. 저는 민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니가 항상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이였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돈을 자신의 욕심이 아닌 가족을 위해 쓰겠다는 선택이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2023년 여름, 미니는 남편과 함께 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집은 오래된 주택이라 낡은 곳이 많았고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미니는 첫 번째로 아이들 밤을 학잠하는 데 신경을 썼어요. 큰딸 수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할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자든 담을 넓히고 벽지는 수아가 좋아하는 연한 분홍색으로 골랐어요. 미니는 벽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나비와 꽃 그림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수아는 새밤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나만의 반이 생겼어요. 친구들도 놀러 오라고 할래요. 그 모습을 보며 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 봄, 미니는 집 뒤편에 있는 잦은 마당도 새롭게 꾸몄어요. 원래는 잡초가 무성하고 흙바닥이어서 아이들이 놀기에 불편했는데 미니는 남편과 함께 잦은 잔디밭을 깔고 그 옆에 작고 비어온 정자도 설치했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정자를 꾸밀 때 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주말마다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웃으며 미니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너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딸을 둬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라고 말했어요. 며칠 뒤 저는 미니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놀랐어요. 새롭게 단장된 마당은 정말 예뻤고 집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미니는 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며 저를 마당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 앉아보세요. 저희가 만든 점자예요. 바람이 참 시원하죠? 그 점자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가 부모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 노력이 집 곳곳에 묻어나 있다는 것을요. 미니는 또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엄마, 수아랑 준호가 이제 각자 반이 생겨서 너무 좋아해요. 특히 수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매일 책상에 앉아 있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그저 물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미니에게는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미니의 집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에요. 주말이면 제가 그 집에 놀러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곤 해요. 미니는 늘 제게 말하곤 해요. 엄마,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집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저는 막내 아들 승현이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재산의 남은 부분은 두 딸인 지연이와 미니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고 일부는 저희 부부의 노후를 위해 따로 두기로 했어요. 나머지 삶은 이제 더 이상 갈등 없이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에요. 가끔 창밖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리곤 해요. 어린 시절 승현이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밝은 아이였어요. 마당에서 꿈을 차며 해맑게 웃던 모습,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하며 자랑하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되짚어보며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어딘가에서 아이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부모로서 모든 걸 완벽히 하지는 못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승연이가 가족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단연 두 딸을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지연이는 자기만의 꿈을 이뤄가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고 있고, 민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두 아이는 제가 여전히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곤 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처럼 강하게 계셔 주셔야 해요. 우리가 엄마를 지킬 테니까 승연이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제가 한 선택이 아이들에게는 옳은 길로 보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픕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남아 있어서일까요? 승연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어떤 날은 문득 승연이가 돌아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것만 같아서 현관문을 쳐다보며 기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알기에 이제는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예요. 가정 안에서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 모든 걸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승연이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까요? 지금의 저는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부모로서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상처로 돌아왔다고 해도 말이에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조금씩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